부산 영도.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새벽은 어째서 그토록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을까? 62년간 신의 종으로 살아온 박요셉 신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기 전까지 아무도 그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항구 도시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부산 영도에 부슬비가 내리던 아침이었다. 안개처럼 흩날리는 비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 주변의 낡은 기와지붕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다. 이른 새벽 시장을 보러 가던 몇몇 주민들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면 들그랬듯 박요셉 신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62세의 박 신부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걸음걸이에는 온화함과 자애로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오전 6시 성당의 아침 종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에 사이렌도 켜지 않은 검은색 관용 차세대가 사제관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사복과 정복을 섞어 입은 경찰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체의 감정이 없었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사제관 안으로 향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성당 문 앞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스님의 할매가 막 끓기 시작한 어묵탕 냄비를 엎을 뻔하며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바로 그때 박 신부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직 채 덮지 못한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 대신 눈가에 짙게 드리운 피로감만이 역력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언젠가는 닥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신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용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곧이어 체포영장이 동네 통장과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낭독되었다. 피의자 박진우 세례명 요셉. 종교 활동을 빙자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행위를 은닉하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함. 소문은 비에 젖은 공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소식을 들은 몇몇 신자들은 황급히 달려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검뻑였다. 박 신부가 인신매매라니. 이야기는 마치 도시 전체의 명치를 강타한 충격과도 같았다. 내가 여서 20년을 살았는데 신부님이 잘못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갈데 없는 애들 다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낸 아들도 있는데 성당 경비원인 김씨 아저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사이 수사팀은 신속하게 박 신부의 집무실을 봉인했다. 몇 개의 서류 상자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과거 성당에 머물렀던 소녀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 몇 묶음이 수사를 위해 압수되었다. 몇 시간 후 지역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속보 초국가적 인신매매 조직 연루 혐의. 부산 영도 성모 마리아 대성당 주임 신부 긴급 체포. 박 신부가 체포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부산은 여전히 충격의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인자한 신부의 모습이 익숙했던 성당 앞에는 이제 고요함과 의심의 눈초리만이 가득했다. 신자들이 그의 무고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취조실은 그너질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조직범죄수사팀은 새벽부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수사팀 책상 위에는 극비 도장이 찍힌 두꺼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사건 번호 57B 동남아 연계 여성 및 미성년자 인신매매 조직망 8개월 가까이 이 사건을 비밀리에 추적해 온 젊은 형사 강민준 경위는 회의실에 대형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보드 위에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부터 부산항을 거쳐 동남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인신매셔 조직의 흐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팀 전체를 경악시킨 것은 그 도식의 중간 지점에 나타난 이름이었다.
박요셉 신부 중간 전달 및 피해자 보호 역할. 말도 안 돼.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죠. 다른 팀원인 민수경 경장인 아지막이 중얼거렸다. 강경위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어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국경 너머 성매매 업소에서 구출된 김지혜 19세. 가명 양의 진술 영상이었다. 소녀는 몸을 벌며 말했다. 처음엔 구출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성당으로 데려가면서 박 신부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저에게 먹을 것과 공부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녀의 증언은 수사팀이 지난 1년 넘게 수집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박 신부가 성당에서 받아들였던 15세에서 21세 사이의 소녀 11명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선택이라 여겼다. 하지만 태국 국경지대에서 조직의 중요 연결책을 검거한 후 일부 피해자들이 우리는 팔려가기 전에 한국의 한 성당에서 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지문 감식 결과, 사진 대조, 그리고 국제기구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는 모두 한 곳을 가리켰다. 박 신부의 이름은 비록 주범은 아닐지라도 조직의 총책들이 사용한 연락일지와 장부 곳곳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박 신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변호사 접견을 신청하지도 가족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단지 성경책 한 권만 지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제가 잘못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천사의 탈을 쓴 악마로 단정하기 전에 부디 사건의 전모를 깊이 파헤쳐 주십시오. 그것이 수사관이 추가 진술 의향을 물었을 때 그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다. 또 다른 여론의 폭풍이 일었다. 일부는 등을 돌리며 그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맞았다고 비난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믿지 않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부님이 걷어주신 사람입니다.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박준영 22세 군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사는 계속 확대되었다. 경찰은 성당과 관련된 수녀 1명, 정원사, 그리고 밤늦게 사제관을 드나들던 청년 1명 등 3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그들의 초기 진술이 시작될 무렵 새벽빛이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 때 과학수사팀이 현장 정밀 감식을 위해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도착했다. 삼엄한 통제하에 사제관의 모든 방과 복도가 샅샅이 조사되었다. 더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무렵 성당 뒤편의 원예 도구 창고에서 예상치 못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여러 번 옮겨진 흔적이 있는 낡은 나무 판자 아래에서 한감식 요원이 시멘트 바닥에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콘크리트 층을 깨고 무거운 덮개를 들어 올리자 성당의 어떤 설계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깊이 약 3m의 지하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희미한 등열 앰프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책상과 다리가 부러진 등나무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인 낡은 자물쇠 2개로 잠긴 녹슨 철제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특별사례 절대 외부 공개 금지라는 흘림체 글씨가 적힌 두꺼운 갈색 서류 뭉치가 나왔다. 약 70페이지 분량의 수기장부에는 14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 27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몇몇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4본, 그리고 모두 박 신부에게 보내는 형식의 손편지들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부 페이지 여백에 적힌 암호 같은 기호들이었다. 아17, L, 동의서 서명 완료, G, 귀환 불가, 피국경 통과,
이 기호들을 국제범죄방지기구의 데이터와 대조했을 때 그것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록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비밀 지하실이 단순한 서류 보관소가 아니라 성당의 심정부에서 은밀하게 운영된 인신매매의 지휘 본부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수사팀장인 정광석 경정은 장부의 글자 하나하나를 두러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장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손길을 멈추게 한 메모가 발견되었다. 아이들에게 여러 번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돌아가면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이들을 저편으로 보내 기술을 배우고 자신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메모는 보라색 잉크로 쓰여 있었고 부드럽고 명확한 필체는 박 신부의 것이 아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 필체는 3년 전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실종된 마리아 수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성당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소환했다. 그들 중 10년 가까이 정원사로 일했던 한 남자가 증언했다. 밤에 몇몇 여자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사라졌죠. 신부님께서는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이라 잠시 보호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 돕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기에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여론은 두 갈래로 명확히 나뉘었다. 한쪽은 박 신부가 종교의 이름을 이용해 인신매매를 저지른 교활한 주범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누군가 그의 명성을 악용했으며 그는 단지 중간에서 진실을 모두 알지 못했던 피해자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 액정이 깨진 구형 폴더폰 하나가 조명 아래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수년간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전원을 연결하고 메모리 카드를 복원하자 기술팀은 휴지통 폴더 안에 숨겨져 있던 3개의 음성 녹음 파일을 극적으로 복원해냈다. 그중 하나는 보내지 못한 편지 애령삼이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47초 길이의 짧은 녹음. 녹음 속 목소리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었지만 차분하면서도 때때로 흐느낌 때문에 끊기는 억양이었다. 녹음 내용은 수사 기록에 다음과 같이 일부 발췌되었다. 제 이름은 김선화. 세례명은 마리아입니다. 지난 11년간 박 신부님 밑에서 일한 수녀입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이곳에 없다면 누군가는 이유를 알아주길 바라며 이 녹음을 남깁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2017년 저는 외국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행당한 H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신부님은 그 아이를 받아주셨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어느 날 밤 낯선 이들이 다녀간 후 아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신부님은 아이가 스스로 떠나길 선택했고 자신은 그저 연결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소녀들이 왔습니다. 고향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 집을 나온 아이 신부님은 그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주셨지만 한 명, 한 명, 또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침묵하셨지만 저는 그가 밤에 하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녹음이 19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문이 거칠게 열리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매님이 저보다 이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계신가요?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을 지옥에서 구해주고 있소. 자매님은 뭘 했소? 그저 지켜보며 울기만 하지 않았소. 그 후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리다 녹음은 갑자기 끊겼다. 음성 분석 결과
남성의 목소리는 박 신부가 강론이나 연설에서 보였던 목소리와 일치했다. 하지만 억양과 감정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 평소의 온화한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고 냉정하며 섬뜩할 만큼 결단력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음성을 정밀 성문 분석에 보내는 동시에 2022년 의문스럽게 실종된 마리아 수녀 김선화의 과거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강가의 작은 호텔에서였다. 그 이후로는 완벽한 침묵, 새로운 수사 방향이 열렸다. 마리아 수녀는 아직 살아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숨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입막음당한 것인가? 바로 그때 어린 시절 성당에서 자랐다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진우가 나타나 수사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조직의 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현재 태국에 거주 중인 한 여성과 접촉해온 과정을 기록한 개인 수첩을 내밀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녀를 찾아내겠습니다. 이 여성은 사제관에서 살았고 박 신부에게 구원받았거나 혹은 팔려나갔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수사팀은 감시를 조건으로 이 기자에게 수사관 한 명을 동행시키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락했다. 그들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열쇠가 서류 더미가 아닌 악몽을 통과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고 믿었다. 한편 유치장에서 박 신부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매일 손으로 일기를 쓰고 성경을 읽을 뿐이었다. 구금 7일째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 제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A시항공 SG651편, 2명의 특별한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방콕 돈무앙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3년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서연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축축하고 어두운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미용실을 찾아갔다. 주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눈빛에는 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김서연에 대해 묻자 그녀는 짧게 답했다. 오전 근무해요. 오후에 다시 와보든가. 근데 당신들 사람 파는 놈들 아니죠. 그날 오후 김서연이 나타났다. 깡마른 몸, 색이 바랜 붉은 염색 머리. 낯선 이들을 보자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이 기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서연 씨, 저 진우예요. 성당에 같이 있었잖아요. 우린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박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소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조용히 셔터를 내리며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가 뒤섞인 비좁은 자취방 안에서 김서연은 입을 열었다. 저는 16살 때 성당에 갔어요. 양아버지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박 신부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주셨고 저를 달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신부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면 아버지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처음엔 고아원이나 기술 학교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라오스였어요. 국경 근처에 한 집에 갇혔는데 다른 여자들이 5명 더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이동 비용으로 2,000달러의 빚이 생겼으니 여기서 일하며 갚으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몸을 팔았어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어떤 남자가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힌 명단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 밑에 박 신부님의 서명이 있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 같은 애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저는 아직도 그분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그분도 협박을 당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딸을 지옥으로 보내놓고 그게 널 돕는 길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죠.
김태수 경위는 김서연이 봤다는 명단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낡고 흐릿하지만 이아름 2005, 박지현 2006, 최수민 2004 같은 이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사본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 이 모든 자료는 성당 지하실에서 발견된 검은 장부의 내용과 일치했다. 떠나기 전 김서연은 이 기자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그녀가 4년 내내 숨겨왔던 박 신부의 필체가 담긴 편지였다.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그저 고향에서의 치욕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즉시 수사본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사건은 2단계, 즉 자금 흐름과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활동에 대한 수사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2019년부터 박 신부와 연락한 인물들과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여론이 박 신부를 둘러싸고 분열된 채 들끓는 동안 수사본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 신부의 친동생이자 서울에서 작은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박진호 씨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눔과 동행 ECH와 KEFNG의 한국식 이름이라는 단체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53억 원이 넘는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나눔과 동행은 표면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학대 피해 미성년 여성들의 사회 재활을 지원하는 국제자선 단체로 위장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등록된 이 단체의 대표는 최동수라는 한국계 인물로 2017년 한국에서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수배되었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력이 있었다. 인터폴 및 국제범죄수사 공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나눔과 동행은 실제로는 한국에서 소녀들을 모집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지로 보내 위장 성매매를 시키는 조직의 위장막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진호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은 그의 사업 활동과 전혀 무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눔과 동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소속 신자 명의의 차명 계좌 3개를 포함한 여러 계좌로 잘게 쪼개어 송금했다. 특히 4억 원 이상의 거액을 2차례 인출한 시점은 지하실의 검은 장부에 기록된 소녀들이 실종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소환된 박진호 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형님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형님께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후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에 수사팀 전체는 침묵에 잠겼다. 과연 그는 순진하게 형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방패망이었을까?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경찰은 나눔과 동행의 대표인 최동수와 관련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2005년 최동수는 필리핀의 한 신학교에서 박 신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였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으나 재정 문제와 한수녀와의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 최동수는 퇴학당했고 그 후 종교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이후 최동수는 여러 사설 자선 단체를 운영하며 나타났지만 특히 한국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자금 세탁과 위장 인신매매 혐의를 꾸준히 받아왔다. 의문이 제기되었다. 박 신부는 과연 이 위험한 옛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자신이 바로 공범이었을까? 성당에 있는 박 신부의 개인 서랍장. 그 안에 있던 보내지 못한 채 쓰다 마은 편지 한 통이 정광석 팀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동수야, 가끔은 내가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난 저 아이들의 죄라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다시 약해지는구나. 만약 지옥이 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대가라면 내가 기꺼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마. 하지만 더는 못하겠다. 나는 이제 늙었다. 그만두자.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필체는 명백히 박 신부의 것이었다. 정광석 팀장은 취조실의 유리창 너머로 텅 빈 눈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박 신부를 바라보았다. 1992년생 이수진.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5년간 일하며 박 신부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노크 없이 신부의 개인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고 비밀 금고와 지하 서류 보관실의 열쇠를 가진 단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박 신부가 긴급 체포된 직후 이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2021년 말레이시아에서 자선 활동을 하겠다며 사직했지만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21년 8월 인천공항을 떠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전무했다. 의분의 암호화폐 지갑. 경찰은 SUJIN 2인절 90일 아는 이름의 암호화폐 지갑이 나눔과 동행과 연관된 계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USDT와 비트코인을 받아온 사실을 발견했다. 총 거래액은 18개월에 걸쳐 한화 약 23억 원에 달했다. 이 지갑에서 돈은 다시 태국, 싱가포르의 입주소로 이전되었고 일부는 쿠알라룸푸르의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확인한 체류 서류에 따르며 인출을 실행한 사람은 바로 이수진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걸려온 7분간의 영상통화, 수일간의 인터폴 공조 끝에 김태수 경위와 이진우 기자는 마침내 특수 암호화 앱을 통해 이수진과 비밀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통화는 정확히 7분간 지속되었고 그 내용은 수사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초췌한 모습의 이수진은 낡은 호텔방 안에 있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졸이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들이 무언가 묻기도 전에 그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저는 신부님 편이 아니지만 그분은 아무도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을 지키려 하셨죠. 그분은 최동수 같은 악마들과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교육시설로 보내는 대가로 다른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분도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2018년부터 저는 그분이 지쳐가는 걸 봤어요. 내가 멈추면 저들이 성당 문을 부수고 아이들을 하나씩 긁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녹음해둔 대화가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1시간 후 2분 45초 길이의 음성 파일이 수사팀에 전송되었다. 그 안에는 박 신부로 확인된 목소리가 신원 미상의 남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신부, 저는 계속하고 싶지 않소.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 또한 아이들이 우는 밤마다 내 손을 씻을 수가 없소. 낯선 남자, 당신이 빠지면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 성당이 뭐 대단한 방패망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네 애들 머리 하나하나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 신부님, 당신이 감히 우리 일에 손대면 내가 전부 다 불어버릴 거야. 진실은 겹겹이 쌓여갔다. 박 신부는 피해자인가, 공모자인가. 녹음 파일만으로는 그의 무고를 증명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박 신부는 처음에는 협박을 당했을 수 있다. 그는 남은 인간성의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악과 타협했지만 점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그물에 깊이 휘말려 들어갔을 것이다. 수사팀은 확보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를 그렸다. 핵심은 성당의 소녀들이 기술을 배우러 혹은 봉사하러 보내졌던 바로 그 장소들이었다. 6월 9일 아침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창백한 얼굴과 절망적인 눈빛으로 경찰청 민원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김홍심, 경남 출신으로 과거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낡고 구겨진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달 최은영 2007년생의 기본증명서 사본과
뒷면에 2021년 10월 21 성당 뒷마당에서 라고 적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딸은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홍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딸 은영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버스터미널 근처의 쪽방촌에서 자랐다.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2021년 6월 그녀는 딸을 성당에 데려가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신부는 아이에게 바느질 기술과 교리를 가르쳐 잘 돌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은영이를 받아주었다.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들 신부님은 성림군자라고 했고 성당에는 수녀님들도 많고 경비도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아가니 아이가 봉사단체를 따라 강원도로 떠났고 연락이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김홍심 씨는 강원도부터 경기도까지 딸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박 신부를 찾아가 따져 물었을 때 그녀가 들은 대답은 우리는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놔둬야 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낡은 사진 속 단서. 사진 속에서 민영이는 다른 5명의 소녀와 함께 성당 뒤뜰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 경찰은 6월 12일 밤 십자가 뒤편의 땅을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조심스럽게 묻혀있던 작은 틴 케이스. 그 안에는 USB 하나, 불에 그을린 수첩, 그리고 붉은 실로 은영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USB에 담긴 진실. 데이터를 복원한 후 기술팀은 USB 안에서 80개가 넘는 짧은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2021년 11월 13일에 촬영된 2분 17초짜리 영상에는 은영이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 옆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이수진으로 확인된 여성이 서 있었다. 은영이가 흐느꼈다. 선생님 기술 배우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 후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며 카메라가 바닥을 비췄고 가방 끄는 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불타버린 수첩, 남겨진 글씨. 대부분 불에 탔지만 수첩은 마지막 몇 페이지를 보존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한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툰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여기가 성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매주 한 명씩 사라진다. 신부님은 우리를 데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막지도 못한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은 혼자 고해성사를 하러 가신다. 김홍심 씨는 딸의 사진을 보며 몸을 떨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딸이 살아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내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그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저는 그까지 갈 겁니다. 은영이는 어디에 있는가? 경찰은 즉시 최은영에 대한 긴급 수배령을 내리는 동시에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성당에 거주했던 소녀들의 명단을 확대 조사했다. 32명의 이름 중 9명은 임시거주 등록조차 된 적이 없었고 5명은 가족들이 영구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확인했다. 6월 11일 경찰청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진민규 총경이 이끄는 3명의 특별팀이 캄보디아의 한 지방에 도착했다. 최은영으로 추정되는 소녀가 신분증 미소지로 현지 경찰에 의해 임시 구금되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초국가적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의심되고 있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구금 시설. 사진 속의 소녀를 다시 만났다. 리타 킴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소녀는 짧게 자른 머리, 움푹 팬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무관심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진 총경이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네가 이 사진 속의 아이가 맞니?
소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터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은영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은 홍심이에요. 저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3년간의 탈출 여정. 밀폐된 면담실에서 최은영은 2021년 성당을 떠난 후에 끔찍한 여정을 천천히 털어놓았다. 그날 밤 저는 7인승 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기술을 배우러 강원도에 간다고 했지만 차는 계속 달려서 국경을 넘었어요. 저는 국경지대의 한 노래방에 갇혔고 매일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한 번 탈출했다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프놈펜으로 다시 팔려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면서 이타킴툴 아는 이름으로 살라고 강요했어요. 아무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한 이유가 성당을 떠나는 순간 모든 개인 정보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세부사항. 은영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성당에서는 밤에 선발이 있었다. 낯선 남자 몇 명이 식당에 와서 소녀들의 얼굴을 훑어봤다. 그들은 술을 마셨고 그날 밤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서였던 이수진은 있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서서 한 명씩 어깨를 툭툭 쳤어요. 어깨를 맞은 애들은 다음 주에 사라졌어요. 한 번은 나이 많은 수녀님께 친구들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선택받은 것은 영광이니 기도나 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때부터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의 반응. 특별팀이 은영이의 귀국 절차를 밟는 동안 어머니 김홍심 씨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고 심한 충격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깨어난 후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딸이 살아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최은영의 증언과 USB에서 복원된 데이터를 통해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하나의 이름, 아니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다. 흰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어떤 행정 서류에도 성당 출입 기록에도 없었지만 여러 영상과 소녀들의 증언에서 그의 출연 빈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한 달에 한 번. 그 남자는 밤에 왔어요. 앞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그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하면 성당의 여자들이 알아서 명단을 가져왔죠. 후방 카메라와 특수 번호판. 뒷번호판은 외교 차량을 의미하는 파란색이었지만 확대해보니 2호 부분이 투명 스티커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다.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을 통해 과학수사팀은 50대의 남성의 얼굴을 복원해냈다. 밝은 피부, 이른 백발, 얇은 테 안경을 쓴 흰색 정장 차림의 남자. 옆모습만 보였음에도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92% 일치하는 한 인물을 찾아냈다. 결과는 재계의 거물을 가리켰다. 서울에 본사를 둔 부동산 그룹의 회장 윤태석. 그는 2018년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일부를 재건축하는 데 거액을 기부한 인물이었다. 공개된 프로필상 그는 종교나 사회 자선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수사를 확대한 결과 경찰은 윤 회장이 박 신부의 최측근 비서였던 이수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수진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이수진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340통이 넘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내용은 주로 물건 운송, 새로운 차수 선별과 같은 은어와 어급, 깨끗하고 조용함, 안심할 것 같은 문구로 가득했다. 한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후문 경비원은 기존 사람을 유지할 것. 지난번엔 아임 머리카락이 노출돼서 일이 틀어질 뻔했음. 박 신부에게 더는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전해. 다른 피해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H양은 이렇게 확인해 주었다. 그 남자 그는 항상 말이 없고 찾아오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골랐어요. 한 번은 이수진 선생님이 그를 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 만남 이후 제 친구는 사라졌어요. 수사팀은 이 사건이 더 이상 박 신부나 이수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종교라는 위장막을 이용해 미성년 소녀들을 선별하고 위조 서류로 국경을 넘겨 고급 성매매 업소나 착취, 현장으로 팔아넘기는 정교한 구조의 범죄 조직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 신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무력했거나 혹은 구원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 컸다. 6월 14일 인터폴은 박 신부가 체포되기 48시간 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윤태석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그의 마지막 위치는 마카오의 한 개인 공항에서 포착되었다. 6월 15일 성모 마리아 대성당 내부를 심층 수색하던 중 특별팀은 평소 수녀들만 출입이 허용되던 작은 기도실의 강단 아래에서 비밀스러운 나무 수납 공간을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초 몇 자루와 성경책 외에 일부가 사갔지만 뚜렷한 손글씨가 담긴 갈색 가죽 커버의 일기장이 있었다. 첫 장 표지에는 푸른 잉크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베로니카 수녀. 진정한 정의가 올 때만 열어볼 것. 어둠 속에서 쓰인 기록. 2022년 뇌출혈로 선종한 고령의 베로니카 수녀는 성당 내에서 약한 소녀들을 남몰래 돕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관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에 어긋나는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일기장에는 수사관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었다. 2019년 11월 13세 소녀티가 기도실에서 울며 나왔다. 낯선 남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댔는데 박 신부님은 문 밖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다. 2020년 6월 18일 이수진이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후원자에게 주는 선물이라 했지만 상자는 무거웠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신분증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2021년 5월 7일 새벽 2시에 누군가 찾아왔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였다. 3층 창문으로 보니 그들이 2명의 소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은영이었다. 한 신앙린의 고뇌. 일기장은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평생을 신앙에 바쳤지만 악앞에서 무력했던 한 인간의 내적 갈등으로 가득했다. 나는 매일 밤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었다. 침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입을 열면 그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내버려둔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었다. 박 신부님은 변했다. 옛날의 자비로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악령에 신 것일까? 아니면 협박당하는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비밀 기록의 열쇠. 일기장 마지막에 베로니카 수녀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기록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없다면 옛경 비원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세요. 그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궁금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쫓겨났습니다. 그는 박 신부님이 성요셉상 아래에 숨기곤 했던 그 철제 상자에 대해 아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옛 경비원을 찾아서 그날 밤 수사팀은 현재 68세인 김씨 아저씨가 은둔하며 살고 있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을 찾아냈다. 베로니카 수녀의 일기장에 대해 듣자 그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베로니카 수녀님만이 제가 이상한 일들을 고발했을 때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했고 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박 신부가 회색 철제 상자를 흰 옷을 입은 남자, 바로 윤태석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가 상자를 받으면서 신부님께 작게 말하던 것을 독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옥을 공유하고 있지만
나는 빠져나갈 길을 알고 당신은 그렇지 못해. 옛 경비원 김씨의 증언에 따라 수사팀은 즉시 성당 경내의 성요셉상 주변을 봉쇄하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그곳은 김씨가 박 신부가 미사 후에 특히 힘들어 보일 때마다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장소라고 지목한 곳이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구조 그 자체였다. 영상 대부분은 흰색 커튼이 쳐진 방에서 윤태석을 촬영한 것이었고, 때때로 이수진과 신원 미상의 중저음 남성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었다. 전문가는 그 목소리가 당시 교구의 교육부장을 맡았다가 2022년 스위스로 발령받은 정민우 신부의 것이라고 특정했다. 죽은 자의 편지, 태주교의 고해. 라파엘 대주교의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교구의 존립을 위해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윤태석이 단순히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세계의 교구를 재건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기부 협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성모 마리아 성당의 보호 및 교육 활동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명했고 내가 저주하던 어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부디 침묵이 더 많은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박 신부는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에 의해 묶여 있었고 수년간 이어진 침묵의 협약을 따르도록 강요받았다. 그 대가는 교구의 재정적 안정과 시스템 내에서의 보호였다. 3단계의 범죄 조직.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경찰은 범죄 조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단계 선별팀, 이수진과 일부 젊은 소녀들의 기록 관리자가 아이들을 선별. 2단계 거래팀, 박 신부와 일부 중간급 사제들이 기부금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며 중간 다리 역할. 3단계 최상위 조직, 윤태석 같은 기업가, 정민우 신부 같은 고위 성직자, 그리고 현재 자산 및 연관 관계를 조사받고 있는 일부 유력 인사들이 뒤를 봐주는 핵심 조직. 6월 25일 거의 3주간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 끝에 특별 재판이 서울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내외 언론과 아동 인권 단체 대표들의 엄격한 감시하에 진행되었다. 8명의 주요 피고인이 공식 기소되었다. 윤태석 기업가, 초국가적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자금 세탁, 범죄 단체 조직 혐의, 박유셉 신부 박진우, 공모, 범죄 은닉, 불법 인신매매 방조 및 수사 방해 혐의, 이수진 전 비서, 직권남용, 중대 결과 초래 및 영구적 성직자 자격 박탈. 나머지 5명의 피고인도 관련 정도에 따라 7년에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인 재판. 법정은 신원이 보호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11명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한 피해자 17세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라요. 피해받은 소녀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감히 이 이야기를 할 용기를 낸 사람들로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윤태석, 사형, 박요셉 신부, 징역 20년, 이수진, 징역 14년, 하연 예배당에서의 고해. 판결 이틀 후, 박 신부는 구치소내 다른 신부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특별 감방구역의 작은 예배당에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를 만난 젊은 신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내내 몸을 떨었고 때로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가장 섬뜩하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강단 위에서 주님의 동상 아래서 죽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은 감옥 바닥, 내가 팔아넘긴 영혼들의 발밑이라는 것을.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은 평생을 땀 흘려 노동하며 죄를 씻게 해달라고 빌 뿐이었습니다. 비극이 가져온 변화. 사건 이후 전국의 자선단체, 보육원,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비극이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은밀히 존재해 우물을 정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 경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 성모상은 생존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상의 받침대에는 이제 오 성모여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문구 대신 새로운 글귀가 새겨졌다. 거룩한 이곳에서 배신당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모여 우리를 지켜주소서.